널위한 문화예술은 지금 총 팀원이 한 13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인 저희 직원 나이가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어린 친구가 한 2002년생인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저희는 이제 젊은 기운으로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또 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레거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길을 걸어온 분들이랑 올해는 좀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계속 해보고 싶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분이 관장님이셨어요. 근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관장님을 만나가지고 토크를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조금 썰렁하잖아요. 그래서 관장님하고 사실 토크를 하고 싶어서 이 행사를 같이 하자고 했던 거고, 그래서 관장님하고의 토크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자 좀 떨리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관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계속 고민하고 찾아보고, 사실 관장님은 제가 그냥 그 SNS에 우스갯소리로 미술계 1세대 인플루언서고 2세대 인플루언서다 이렇게 막 썼거든요. 그래서 막 저 혼자서 이렇게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사실은 되게 자료가 많으세요, 이미 인터넷상에. 근데 그 최근에 이 책을 내주셨어요. 이 책을 제가 기반으로 조금 질문지를 짜봤거든요. 먼저 우리 서서히 이제 정각이 됐으니까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관장님께서 한번 인사를 건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가 병원은 뭐 적도마, 붉은 말의 해라고 했는데 벌써 해가 바뀌어가지고 1월 19일인가 벌써 1월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또 저도 지금 이지현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뭐 70이 넘고 그래서 약간 또 이렇게 세대 차이 같은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제가 알았던 많은 분들이 사실 벌써 타계하신 분도 있고 또 제가 알았던 대학교 교수님들이 사실 다 거의 정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급변하게 바뀌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젊은 작가라든지 또 젊은 층하고는 또 거리감이 있는데,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진솔한 얘기를 나누고 싶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뭐 준비를 했는데, 어쨌든 뭐 제가 살아온 50년간의 이야기를 좀 풀어놓는 그런 시간으로서 편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저는 관장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지만 미술계에서 가장 많은 종이를 모은 사람이라는 단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왜 하필 관장님한테는 그 많은 어떤 그 재료가 있었을 텐데 미술 자료였을까,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보고 싶거든요, 관장님. 네, 뭐 그 얘기는 뭐 저로서는 뭐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너무 많이 해왔던 얘기라 또 과거로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뭐 충북 옥천이 고향이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막내이고 그래서 성격이 조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제가 생각할 때 좀 여성적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모으는 거에 취미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담뱃값, 껌상표 이런 거를 모으다가 어느 날 여원이라는 이런 잡지 같은데 주 생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다빈치 모나리자 그림 이런 게 나오는 건데, 단순히 이제 그런 거 모으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어떤 또 선구자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장님께서 처음에 이 책에도 그 이렇게 껍질 있잖아요. 이게 포장지 이런 거 모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우표도 모으시고. 근데 미술 자료라고 하는 것에 강한 매력을 느끼셔서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렇게 박물관까지 될 거를 예상하셨을까 싶더라고요. 그때 당시엔 어떠셨어요? 전혀 그런 거 예상할 수가 없었고요. 그냥 단순히 모으는 재미. 뭐 여학생들은 뭐 하다못해 영화 배우, 뭐 사진을 모으고 그러던 시절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몇십 년이 지나니까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뭐 피카소의 원화를 뭐 예술의 전당에서도 볼 수 있고, 이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오래됐던 옛날이라서 그때 꼭 뭐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는 없었고, 모으다 보니까 하나하나 발전해서 지금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관장님께서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혹시 좀 후회하신 순간도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런 건 별로 없었고요. 어쨌든 좋아하고 거기에 이제 미치다 보니까 그게 뭐 나한테는 전부였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를 할 수가 없고, 또 지내놓고 생각하면 한편은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온리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이루어졌는데, 어떨 때는 약간
내가 반토막 인생이 아닌가? 왜냐면 뭐 600을 칠 줄을 알아, 뭐 고수덕을 쳐, 뭐 탁구를 쳐, 아무것도 아니고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까지 온니 뭐 미술 자료 뭐 이런 걸 하니까 어떻게 보면 반쪽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후회라는 거는 뭐 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한 길의 외길로 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특별히 뭐 후회 이런 건 없습니다. 와, 뭔가 여기서 박수가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날도 식사하고 나서 그래서 관장님께서 어디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또 PKM 정현 작가님 전시를 보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거기서 또 영상을 또 찍으시고, 그래서 저녁에 뭐 하냐 했더니 그 영상을 편집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관장님께서 최근에 좀 컨텐츠에 대한 어떤 활동도 계속 하시니까 그 얘기도 하겠지만, 그냥 솔직히 그냥 그래요. 저의 입장에서 저는 지금 막 뭐 저도 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 말고 다른 게 혹시 나에게 맞는 게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여가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냥 거의 반세기를 일하신 거예요. 미술계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외길 인생을 걸어오신 분의 그간의 궤적들이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제가 반세기라고 했으면 이게 말이 반세기지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한 우물만 파는 것이. 근데 이렇게까지 오면서 뭐 미술계 인플루언서, 뭐 미술계 여기 보니까 넉마주의라는 말도 있었고, 그리고 뭐 살아있는 전설 이런 어떤 각종 수식어들이 관장님을 따라다니는데, 그런 거 들을 때 관장님은 어떤 마음이세요? 네, 뭐 미술계 넉마주의라는 것이 제가 홍진기 창조인상 받았을 때 정재숙 기자, 그 정재숙 기자 같으면 서울경제신문 기자로 출발을 해서 나중에 한겨레 중앙일보 기자였었고요. 정말 이런 언론에 있다가 기관으로 진출해서 문화재 청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제 저는 이쪽에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기자들하고의 어떤 접촉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제가 다루는 것이 자료 정보인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해봤던 거를 알기 때문에 이제 홍진기 창조인상 그때 인터뷰하면서 넉마주의라는 말을 썼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전시하면 버려지는데 그거를 모아서 소중하게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넉마라는 말을 썼는데 뭐 이 대표가 또 딱 단어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별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왔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관장님께서 첫 직장이 국립현대미술관이라는 거를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연도를 보니까 정말 그때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땠을까 하는 막 그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지금과는 굉장히 사실 인사동의 느낌도 많이 다를 거고, 많은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만큼 관장님께서도 미술계 현장이 변화하는 걸 계속 목격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장님께서 수십 년간 미술계에 있으면서 체감하는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건지가 가장 또 궁금합니다. 네. 가장 큰 변화가 미술이라는 게 지금은 어떤 미술 시장의 확대 이런 거에 대해서 미술이 하나의 좀 문화산업 이렇게까지 정부에서도 이렇게 부르짖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아트페어라든지 이런 데까지 지원을 하죠. 그래서 정말 그 당시는 뭐 그림이라는 것이 뭐 이렇게 전시를 하더라도 잘 팔리고 뭐 그러지도 않았던 시절이죠. 근데 이것이 지금 하나의 문화산업으로까지 확장이 됐으면서 그게 엄청나게 미술계 이런 것들이 변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변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보는 거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이게 굉장히 더 심화되는 거죠. 정말 미술계에서 핫한, 잘 나가고 시장에서 잘 팔리는 작가들은 고공행진하고 또 메이저 화랑하고 이렇게 잘 매치가 되면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그 작가가 메이저 화랑하고 이렇게 되고 또 외국계 화랑하고 되면 거기에서 어떤 소프트 이런 걸 받으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자본주의, 자본국가에서 어쩔 수 없다는 현실이지만 이런 차이가 너무 크고, 또 하나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떤 그 인프라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아직도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바로 돈이 되고 가시적으로 드러난 성과, 지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전체적인 뭐를 깔아주는 이런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그 미술 서적을 이제 구조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쭉 보면 이제 막
70년대 후반 월간 미술 잡지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럼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 당시 광고가 막 반도체 광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당시 막 휴대폰 광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와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구나. 광고를 보면서 그런 걸 느끼는데 막상 내부의 그걸 보면은 저 중에서 2007년도였나 그랬는데 미술계 시장을 분석하는 아트마켓 그 지면이 있었거든요. 보니까 아트페어가 되게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그 여전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술 시장을 어떻게 측정하는가 뭐 화랑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구조는 되게 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막 있었던 이야기들 미술 시장 정말 침체기인가 뭐 불황기인가 이런 얘기를 지금이랑 똑같이 하고 있는 걸 느끼면서 또 아주 큰 틀에서는 비슷한 담론들이 또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미술 자료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또 관장님의 이제 기록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 싶은데 그냥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관장님의 어릴 적의 어떤 소년이었을까 하는 거를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는데 그냥 여기 계신 분들은 또 더 궁금하실 것 같아요. 관장님은 어떤 학생이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중국 옥전이고 중학교를 대전 충남중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켜 보니까 그 충남중학교 교지가 신흥이라는 교지였었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교지에 글을 썼더라고요. 1학년 때는 레미제라블을 읽고 해서 일종의 독후감이죠. 2학년 때는 경주를 다녀와서 수학여행 갔다 온 기행문을 썼고 3학년 때는 친구, 뭐 단편소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산문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산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문학이라고 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뭐 특히 김소월의 뭐 초혼, 뭐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막그 약간 사춘기 이런 게 있어서 그런 시를 막 이렇게 암송하고 외우고 있었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이 대표님이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국립현대미술관에 81년부터 96년까지 15년간 근무를 했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은 경복궁에서 69년도에 출발을 했죠. 우리나라의 미술관의 역사가 길지가 않고 73년도에 덕숭으로 왔다가 86년도에 과천으로 간 거죠. 그래서 했는데 그거 전에 사실 제가 78년부터 81년 초까지 월간 전시계라는 잡지사에 사실 근무를 했었어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첫 직장인데 근데 우리가 그 월간 전시회가 그 전두환 정부 시절에 80년도에 언론 통폐합이라는 굉장히 큰 해오리 바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동양방송, 동아방송 또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뿌리 깊은 나무 이런 것들 다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월간 전시회라는 잡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거기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것도 돼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에 말하자면 입성이라고 할까 큰 꿈을 가지고 이제 미술관에 근무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 국립현대미술관에 정원이 3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시과하고 소목과밖에 없었고 큐레이터라는 건 아예 직제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오광수 선생님이 전문위원이라는 타이틀로 전시과 더 얘기하면 행정직들이 전시 기획을 한 거에 대한 자문 이렇게 출발한 거죠. 그러다가 그 과천으로 이사 가면서 직제상에 굉장히 크게 일어나는 100명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사 가면서 그 당시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 과천관이 독수궁관의 전시장 규모가 6배, 아시아에서는 제일 큰 규모다 이렇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원이 확 늘어나면서 큐레이터가 이제 우리 미술계에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10몇 년간 관장님께서 네.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계시면 주로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처음 근무할 때부터 자료실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근무할 때는 자료실이 없었고 전문위원실 옆에 명패를 자료실이라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미술도서라든지 바깥에 이제 자료 수집을 나갔었어요. 미술관에 붙여오는 자료는 모으는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나가서 모으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적극적으로 모아야지. 보내주는 거는 미술관에 소장을 하고 보내주지 않는 거는 이거를 놓친다. 그래서 제가 약간 출장을 나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출장이라고 하면 그런 게 선입감이 있죠. 뭐 놀러 나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찬성하지 않았는데 뭐 다 아시는 이경성 관장님이 뭐 미술평론가 미술사가였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죠.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엄격했죠. 외출부에다가 그거 받아서 상급자한테 미리 전날이라든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면서 이제 수집을 하면서 아 현장에서 직접 모아야 된다 이런 걸 실천을 하면서 보여줬던 이런 것들이 그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사실 관장님께서 그 국립현대미술관에 계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사실 갤러리가 뭐 이제 막 생기는 그런 때일 거 아니에요. 현대화랑을 중심으로. 그러면서 갤러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화랑들이 막 생겨나고 있을 때인데, 사실 그때 관장님께서 이제 그 뒤에 커리어가 또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가나 화랑으로 가셨어요. 그거는 또 어떻게 전환이 되신 건가요? 저를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쨌든 이런 걸 단순히 모으는 미술 자료 수집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전시가 일어나면 이런 건 노트, 그 당시에는 다 노트와 메모장에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록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미술 기록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술 자료 전문가. 그래서 제가 80년대, 90년대 뭐 월간 미술, 가나드 같은 경우에 글을 굉장히 많이 기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글은 평론가나 미술사가들하고 다르게 어떤 팩트, 통계 이걸 제가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글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60여 개 미술 공모전의 실상과상, 30여 개 미술상을 뭐 분석한다 이렇게 팩트가 있는 이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뭐 관람객은 속고 있다, 미술 자료의 호구 이런 것들이 쓰면은 바로 이런 것들이 신문에서 받아 쓰기가 좋죠. 팩트가 있고 지금 미술계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김달진이가 글을 썼는데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노출되면서 근데 그 당시에 재미있었던 것이 지금 제가 돌이켜서 보니까 제 스스로 그 필자라고 아까 뒤에다가 미술 자료 전문가라는 말을 내가 스스로 미술 자료 전문가라는 말을 그 가로서 썼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그런 거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등장했지만 그 미술 아키비스트 굉장히 생소한 그런 거였었죠. 우리는 아카이브는 그냥 여러 가지 뭐 용어 해석이 다를 수가 있는데 보존 가치가 있는 어떤 기록물 그거일 수도 있고 그것이 저장되어 있는 장소 이거를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카이브라고 하죠. 그래서 거기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미술 아키비스트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한국 아트 아카이브 협회를 2013년에 제가 창립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2004년인가 일본 효구현림미술관에서 미술문화재 정보 네트워크를 생각한다 국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거기 가서 굉장히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 당시 우리는 아카이브니 아트 도큐멘테이션 이런 게 없었어요. 뭐 한국 근현대 미술사학회, 서양 미술사학회 학회도 굉장히 많았는데 근데 거기는 가보니까 아트 도큐멘테이션 연구회가 창립 15주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 학회나 단체가 전혀 없는. 그래서 그때 아우 제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고 뭐 서서히 하면서 사전에 그런 준비 기간도 거치면서 2013년에 한국 아트 아카이브 협회를 창립을 해서 그때 제가 초대 회장을 됐죠. 그리고 또 저는 큐레이터예요.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했었던 그 큐레이터가 되는 자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큐레이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을 받아서 준학예사에서부터 해서 그 연륜과 그거를 받아서 상급 2급 1급 작년에 제가 큐레이터 1급 정회사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큐레이터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초대 관회장이 박예경 선생님이 그 큐레이터 협회 회장을 하셨고 이대가 윤범모 선생님이었는데 윤범모 선생님 회장일 때 사실 제가 큐레이터 협회 뭐 부회장까지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오히려 관장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뭐 큐레이터 뭐 이거를 뭐 제가 내세우지는 않지만 큐레이터까지 1급까지 받았다는 것도 얘기하고 싶고 또 자연스럽게 2008년에 서울시에 박물관 등록을 해서 관장.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술계에서 어떤 전문 영역 이걸 확보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관장님의 그간의 커리어를 쫙 보니까 한 가지로 표현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러나 미술계 전문으로서는 정말
그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관장님께서 아키비스트라고 하는 그 단어가 국내에서 굉장히 생소하실 적부터 그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계셨고 더불어서는 그 직업으로 교과서에 또 처음으로 실리시기도 했던 또 그런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수식어에 사실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미술계에 걸어다니는 인플루언서 뭐 이런 수식도 있고 사실 저는 이 책으로 잠깐 돌아오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 책이 처음에는 당연히 관장님 자서전 같은 거겠구나 그래서 관장님이 쓰신 책인 줄 알았어요. 꼼꼼히 안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이거를 제대로 들여다봐야겠다 하고 사서 읽으려고 보니까 지은 사람이 김재희인 거예요. 그럼 이분 누굴까라는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막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도슨트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장님과의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은 오히려 제3자가 관장님의 이야기를 약간 좀 더 약간 객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적어내려고 한 게 오히려 더 되게 담백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세미 자서전 같으면서도.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이건 정말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그래서 이분과의 어떤 그러니까 관장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라고는 여기 책에 나와 있는데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이 책이 어떻게 집필되게 되었는지. 네. 네. 제가 95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근무를 하면서 이건 정확한 저의 저서요.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통해서 우리 한국현대미술의 이면적인 거 이런 거를 제대로 보자. 그래서 사실 그때 냈던 저서고요. 그 당시에 뭐 추천사를 이경성 국립현대미술관 관장하고 유홍준 선생님이 개별적인 인연을 얘기한다면 좀 그렇지만 이분이 85년도에 그 썸화랑에서 나온 썸미술 네. 거기 주관으로 있었어요. 그 이전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저한테 뭐 전에도 글을 썼지만 뭐 글을 한번 제대로 써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당시 이제 썸미술 85년 겨울인가 그런데요. 거기에 관람객은 속고 있다라는 제가 글을 썼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작가들이 쓰는 전시의 명칭에 대한 잘못된 거, 학력에 대한 거, 전시의 어떤 연보, 한 작가에 대한 연표 이런 거 잘못된 거를 사례를 들어가지고 적나라하게 그거를 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미술계에 신선한 어떤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잘못되고 있다 이런 거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큰 반응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 사실 유홍준 선생님이 나의 문화유적 답사기로 뜨기 전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썼어요. 현대미술에 관한 한 어줍지 않은 나의 비평은 잠시간의 반짝임만으로 그 생명이 끝나고 말건만 김달진의 명확한 자료와 함께 제시한 증언들은 그 자체가 사료로서 영원히 살아남을 것 같다. 이 점을 생각하니 나의 삶이 대단히 소비적인 것이며 고달파 보이던 김달진의 작업과 글쓰기가 진짜 복되고 보람찬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그래서 그 뭐 개인적인 거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홍준 관장님, 즉 뭐 국박의 관장이죠. 그 인연이 이제 몇십 년간을 흘러와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 간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정민영 씨라고 아트북스에서 뭐 10여 년간 이상 책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정민영 씨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옛날에 미술세계 기자 출신인데 거기가 문학동네인가? 거기 자회사로 그런 출판사를 만들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책임자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몇 년 전에 내가 이런 거 글 썼던 거 가지고 바로 보는 한국의 현대미술 2편이라고 할까 이런 책을 내고 싶다고 사실 갔었어요. 그런데 정 대표가 그런 거 해야 어렵고 잘 안 팔리고 그런다면서 그 책을 제가 이거 후편을 내고 싶은 거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민영 대표도 저한테 어떤 마음의 빚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정민영 대표가 아니 김 관장님의 살아온 얘기가 하나의 스토리가 될 텐데 그걸 책으로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정 대표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쓰면 좋은데 자기가 쓸 수가 없고 이거를 쓸 수 있는 필자가 있는데 김재희 씨라고 국립현대미술관 1세대 도슨두고 벌써 그 사람은 책을 낸 사람이다. 좋은 필자가 있어서 한번 만나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추천을 해서 이제 그 김재희 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김재희 씨가 만나서
저를 뭐 16번 인터뷰를 했고 제가 거의 평생 일기를 써요. 그 일기장을 처음에 와서 보게 하다가 나중에 그 일기장을 아주 줬어요. 보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일 얘기인데 출판 기념회 때 김재희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쓰는데 자기가 그래도 좋았던 거는 자기를 믿기 때문에 사실 일기장을 프라이빗한 건 남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잖아요. 그 일기장을 가져가서 보라 이렇게 주고 쓰면서 뭐를 잘 써달라 이런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그래도 편하게 글을 쓸 수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 이제 나오고서는 굉장히 저의 모든 걸 좀 빨가벗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야간고등학교 나온 거에서부터 뭐 중학교 때 자살한다고 수면제 50알 사다가 그거 먹으려고 했었던 거, 그 당시 죽겠다고 손톱을 길러가지고 일기장에다 붙여놨던 그것이 다 나온 거여서 그거 책에다 실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이 무슨 자살이니 이런 거 무슨 붙여놓는 거 이게 책에 부적당하다. 그래서 출판사에서 이거는 그 이미지는 안 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뭐 있었던 사실인데 그래서 나중에 사실 그 손톱 일기장에 붙어 있는 것까지 들어갔는데 그래서 거기는 정말 제 모든 것이 알몸으로 보여져서 지금도 어떤 때는 이것까지 내가 다 얘기가 나왔나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좀 그 부분이 길어졌네요. 네. 그 50알을 사놓으셨는데 그 형수님인가요? 그걸 치워가지고 네, 안 드시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정말 날것의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여기 보면은 이게 김달진이라고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사실 어떤 미술의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사료 같은 것들도 막 같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관장님의 삶의 역사 속에는. 근데 그런 게 같이 녹여지면서 되게 다큐멘터리 같이 느껴졌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정말 글을 잘 쓰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집필 과정이 어땠을까? 왜 우리 흔히 세미자서전 같은 거 쓸 때 옆에서 붙어가지고 막 쓰잖아요.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이병철 회장이나 이런 분들 쓸 때 여기 약간 옆에서 이렇게 집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막 받아 적으면서 하는 뭐 그런 걸 드라마에서 봤는데 뭐 그렇게 쓰셨을까? 뭐 이렇게 궁금증도 들면서 근데 16번의 정식적인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또 막판에는 그냥 일기장 다 넘기셨기 때문에 그걸 다 읽으시면서 거기에 사실은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관장님도 사실 이 책을 이렇게 공식적으로 쓰시면서 그냥 이렇게 본인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도 있으셨나요? 어떠세요? 예, 어떤 경우에는 이제 제 일기장이 거의 60년간을 쓰는 그런 일기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길게 쓰는 일기도 있지만 하루에 한 줄 쓰는 일기 그거를 이제 매일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중요했던 사항을 그렇게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왔던 이런 것이 뒤에는 뭐 연표처럼 나이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전체적인 것이 그러니까 그래도 살아왔던 그 이야기 나를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굉장히 고맙고 그게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수집의 역사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박물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사실은 저는 이 박물관이 왜 특별하게 느껴졌냐면 대부분의 박물관은 미술품 자체를 모으잖아요. 근데 여기는 미술 자료를 모으는 박물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사라질 자료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휴지통에 가버렸을 수도 있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근데 관장님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보관되고 있는 게 많다 보니까 저는 문득 어떤 생각이 드냐면 관장님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걸 모으셨을까 그냥 딱 보면은 보이시나 혹은 일단 모아놓고 보자 이런 마인드로 모으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수집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시행착오 이런 걸 당연히 겪게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다익선이죠.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된다. 여러 가지를 모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사실은 몇십 년이 지나서 지금 보면은 굉장히 처음부터 정확한 목표, 계획에 의해서 수집해 가야지 더 좋은 거고 어떤 우수한 것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쨌든 많은 거를 모아야 그 중에서 어떤 거를 골라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조건 오래됐다고 해서 좋다 이거보다는 그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자료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포스터를 봤었을 때 그 포스터라는 거는
그 사람의 그 전시에 나왔을 때 대표작을 실게 되겠죠. 또 거기에 어떤 우리가 폰트라고 아까 글자의 변화, 그 어떤 디자인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대로 그 하나에서 자기가 찾아내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아카이브라는 거는 이것과 이것의 어떤 구술이라도 꿰어보게라고 이렇게 엮어주는 거, 이런 역할을 하니까 그 가치 부여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뭐 얘기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코베이 경매 저는 드나들어요. 왜냐하면 서울 옥션, K 옥션은 엄청난 고가의 작품이지만 또 특정한 데를 얘기해서 코베이는 삶의 흔적이라고 해서 인사동에 있는데 거기에는 뭐 족보에서부터 대통령 하사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다양한, 어떻게 보면 뭐 잡다한, 이게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경매에 내놓으면서도 초이스 못한 거를 저는 얼른 들여다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표지와 아니면 거기 사파, 또 어떤 화가나 누가 썼던 에세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또 묘미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거는 경험과 또 자기의 촉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그거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 관장님이 이런 많은 종이들을 수집하시면서 때로는 사람보다 참 종이가 더 솔직하다. 네. 이런 종이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기억은 한계가 있고 기록은 영원하다. 그래서 그 종이 한 장에 그냥 종이 한 장의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거기에 메모,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72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이 경복궁 안에 있었을 때요. 네. 그때 이제 제가 굉장히 인생에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서양의 뭐 피카소, 모나리자 이런 그림만 보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한국현대미술 60년전이 경복궁에서 열렸어요. 그리고 73년에 독수궁으로 이사를 왔죠. 근데 거기 가서 보는데 그 당시 그래도 알려진 뭐 이중섭, 박수근, 김한기, 지금 우리 뭐 6대 가는 청전, 이상범 이런 사람들 자료는 그 당시에 찾기가 쉬웠는데 아니 국정에서 그때 초대 작가 심사위원들 대단한데 이런 사람들 자료를 찾으려니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한국의 근대미술 자료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근대미술 60년 전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이런 걸 거치면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조선시대 말까지는 잘 정리가 됐는데 우리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이런 것들이 관심을 못 뒀었잖아요. 다 어디에 숨어지고 산시되고 그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굴을 해서 열렸던 것이 한국근대미술 60년대가 우리 미술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때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면서 지금도 독수궁 마찬가지인데 경복궁 입장료가 따로였었고 근대미술 60년 들어가는 입장료가 따로였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볼펜으로 50원이니 70원이라고 메모를 해놨던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독수궁 입장료가 그 당시 50원, 그 근대미술 60년이 70원, 고등학생이 들어가서 입장료 그걸 냈다. 그러니까 이건 종이 한 장보다 저는 여기서 얘기한 어떤 메모 하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그 당시 그거를 해놓지 않았으면 70원, 50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전에 한번 여기서 전시하면서 일간지 기자들하고 여기서 한번 그런 거 기자가 한다면서 그랬더니 기자들도 많이 놀래더라고요. 정말 그 메모 하나가 증명이 되니까 그런 것이 종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관장님께 개인적으로 식사하면서 관장님의 어떤 이 미술계 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고 여쭤보니까 딱 진짜 팩트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관장님께서 아까 어떤 연도를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직업인으로서의 그 무드가 막 나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제가 종이가 솔직하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냐라는 그 질문은 제가 작년에 했던 전시죠. 여기서 열렸던 이 미술인들의 편지 이만총총이라고 하는 너무 귀여운 이름의 이 전시가 사실 알게 모르게 사실 여기가 이렇게 찾아오기 굉장히 용이한 곳은 아니잖아요. 사실 대중교통이나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미술인들 사이에서는 되게 전시가 좋다 소문이 났던 전시였어요. 그래서 저도 보러 왔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예술인들이 주고받는 편지 전시였어요. 근데 제가 그 전시를 보면서
그 작가의 작품보다도 더 많이 이해하게 되는 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시장에 들어오면 그림이 있다기보다 약간 종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재밌는 DP였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책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책 있는 줄 그때는 몰랐거든요. 아마 후속에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약간 그런 질문이 좀 떠올랐었고, 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제가 그때 또 느꼈던 게 참 관장님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정말 미술계의 중요한 조각이 사라졌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이거는 굉장히 내가 소장한 결정적인 자료다 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아까 이제 이 대표가 물었던 거하고 약간 핀트가 제가 다른 답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편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제가 수집을 해왔던 것도 있었고요. 그 편지전을 앞두고 서울 아트 가이드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원료 선생님한테 사실 전화를 드렸어요. 이런 전시를 하는데 편지 기증을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는 편지 뭐 연합장 같은 것도 받았는데 그분들이 나중에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 이 연합장 어느 순간에 버리는데 그걸 받아가지고 전시장에 진열장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증해 주시고도 아, 김달진 박물관은 그 종이 한 장에 같이 이거를 너무 소중하게 다룬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더 큰 기관에 이렇게 기증하는 거다. 김달진 박물관에 이렇게 기증하는 거. 그 하나의 뭐 신뢰를 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68년도에 백남준이 오광수 선생님한테 보낸 원고가 있었어요. 그것이 공간지에 실려졌는데 그거하고 그 당시 편집부로 보냈던 편지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지금 해가 바뀌었 3년 전에 오광수 선생님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이런 또 촉이 있죠. 그분이 연세가 많죠. 생전에 녹음을 해야죠. 그래서 가서 그걸 다 했는데 지금 뭐 38년생이고 지금 기도 많이 이렇게 불편하시고 다 했는데 저벅저벅 들어가시면서 내가 김관영한테 꼭 선물 줄 거 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저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는 김관장한테 가야 빛이 난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 전시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뭐 백남준 나태산데 박남희 관장도 아니 68년도 편지가 어떻게 김달진 박물관에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 백남준이 한국에 이렇게 알려지지도 않았던 시대예요. 그만큼 자기가 해왔던 일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신뢰를 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의 사례고요. 이거는 뭐 제가 얘기를 하려면 뭐 밤에 끝이 없을 것 같고 일일이 이거는 사례가 있는데 그래서 그것이 얼마만큼 소중한가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1952년도에 백이의 현대미술전이라는 게 열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 사실 미술사에서 별로 안 알려졌던 전시요. 그리고 그 당시는 프랑스가 불란서 이런 식으로 한문으로 얘기했던 건데 그 전시 팸플렛을 발견을 한 걸 그래서 아니 전쟁 중에 이게 어떻게 열려?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문 같은 거를 뒤져서 보니까 열린 거예요. 수잔 바바리오라는 그 종군 기자가 어디까지 온 전시를 한국에 끌어들인 거죠. 그리고 기사가 나오고 그 기사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했었던 거. 그 책이, 아니,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여기 다 좀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술사에서 누락이 된 그런 건데 그걸 찾아서 그거가 이렇게 기록이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가 편하게 얘기하면 한국미술사, 통사 뭐 이런 거를 뭐 서울대학교 어떤 교수가 쓰고 뭐 이렇게 아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의 미술사, 통사 이런 거를 안드레스 에스카르트가 쓴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분이 돌아가서 58년도 신태양이라는 잡지에 글을 썼어요. 제2의 주기 한국의 빛나라. 그러니까 자기가 30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거. 그거를 찾아서 우리가 그 코로나 시절에 애국 연구자들 한국미술 연구나 이런 전시를 하면서 그걸 공개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단초가 돼가지고 KBS에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날짜하고 이것도 다 나오지만 허베라는 그 에카르트 제자가 덕성여대에 와서 교수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가 여기 와서 신태양지를 찾아서 그걸 읽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KBS에서 대대적으로 해서 이것이 뭐 독일, 일본 막 전 이거를 촬영한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그런 다큐멘터리로 제작하는 거에 소스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엄청난 거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우리가 해서 보여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단초, 소스 제공. 그리고 또 항상 아쉬운 거는 저희는 장소가 좁기 때문에 여기서 다 펼쳐놓고 보일 수가 없어요. 가장 엑기스적인 걸 보여서 이렇게 단추를 하고 이거 하니까 미국에서 한국 미술사를 가리키는 박사니 이런 분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뭐 이정실 박사님 뭐 일일이 얘기할 수도 없는데 그래 그런 분들이 막 한국에 왔다 들리고 뭐 온라인으로 보내달라고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소스다. 그래서 그 외국 연구자들이 본 한국 미술. 그래서 그 옛날에서부터 조행기가 단색화 연구왕까지 그 맥락을 정리했었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런 우리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서 할 수 있었던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끝도 한도 없을 것 같은 이 자료들의 어떤 몇 가지 사례만 저희가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가서 관장님께 7번 질문으로 좀 가서 네. 사실 관장님께서는 조금 최근에는 또 유튜브를 많이 하세요. 관장님께서 직접 콘텐츠를 찍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이거 준비하시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첫날에도 바로 쇼츠를 찍어서 올리시고 그러니까 널리문보다 일단 빨라요. 관장님께서는 저희보다 일단 빠르게 그리고 심지어 영상인데 관장님이 직접 제가 다 편집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녹음이나 이런 것도 직접 장비를 아주 가볍게 가지고 다니시긴 하지만 근데 관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게 된 배경 그리고 직접 해보시니까 또 어떠신지 궁금해요. 왜냐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어떻게 보면은 자료에서 지금의 최신의 컨텐츠까지를 갑자기 이제 점핑을 해서 오셨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한테 그 유튜버 이런 거는 처음에 이제 굉장히 제가 사실 기계치여요. 기계하고 친하지도 못하고 다룰지도 모르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알게 돼가지고 페이스북을 했었어요. 근데 페이스북을 하는데 제가 느꼈던 거는 페이스북이 검색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2018년 10월 말에 사실 유튜브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유튜브 시작했는데 처음에 이제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막 흔들림이 막 심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그만두라고 당신이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흔들림을 그건 누가 보느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짐벌이라고 하실 거예요. 그 무거운 거 가져가다 이게 자꾸 변화되잖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오징어도 뭐 달아봤고 핸드폰을 찍어서 저는 이 굉장히 기계 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핸드폰을 찍어서 뭐 키네마스터라는 1년에 몇만 원 주면 하는 그 프로그램 그래서 정말 뭐 목이 빠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었던 거는 4가지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술계 소식은 우리는 신문을 지금 14개를 다 봐요. 그 종이신문을 봐서 왜 보느냐면 거기에 기사 난 거를 디폴더 파일이라고 해서 작가들의 그 개인 스크랩북에 다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 전에 A4로 출력을 했는데 의의가 없어요. A4로 출력을 하면 어느 크기로 나누는가도 알 수가 있어서 종이신문을 돈 주고 고집하는 이유가 아날로그 자료를 보존해야 된다고 해서 미술계 소식은 그런 신문에 난 거 통신사 더군다나 주요한 지방지에 이것까지를 해서 하루에 뭐 6시, 7시에 해서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수토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나중에 신문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건 저작권 위반이다. 당신이 이걸 계속하면 엄청난 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미술 신문 읽어주는 남자 한마디 오늘 무슨 기사가 난 거를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법에 저촉이 되는 한도가 없었죠. 그래서 그게 없어진 게 미술계 소식이고 김달진이 가다는 제가 현장에 가서 실제 찍고 전시장 분위기 아니면 인터뷰해서 그게 가는 거고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떤 중요한 거고요. 김달진 미술사 이야기라고 작가와 함께는 작가라는 거를 가지고 지금 뭐 보신 분들은 알지만 서울아트 가이드에 매월 한 달에 한 명씩 한국 현대미술 대표 작가 아카이브 목록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금 한 페이지를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청경자 같은 경우 우리가 기사를 정리하면 A4 한 25매 돼요. 이거 다 실을 수가 없지. 그러면 여기는 한 페이지에다가만 그걸 실어줘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목록을 하고 그거를 지금 여기 뭐 맞지 마 그러시는데 아트코리아 방송, 인터넷 방송 김한정 대표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명씩 그거를 자료를 가지고 오늘 마침 정현 선생님 했어요. 네. 정현 선생님이 요번 1월호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정현 선생님이 92년도 원화랑에서부터 개인연 했을 때부터 신문이나 잡지에 난 보도 기사를 가지고
정인이라는 조각가가 어떻게 이렇게 흘러왔냐. 이걸 해주는 것이요. 이것이 작가와 함께라는 것을 네 가지 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가 뭐 잘하면 돈도 되겠지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제가 그냥 부족하고 뭐 말도 잘하고 막 시체만 뻥을 잘 까는 이런 사람도 아니고 미안하면 재밌게 하는 그런 스타일도 못 되고 그래서 먹방, 뭐 정치판, 연예계 이런 거 아니고는 아니겠다. 그리고 저도 구독자가 올라가서 뭐 다 뭐 하면 나오겠지만 4,600명에서 거의 정체가 되고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유튜브로 돈 버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것이 어쨌든 뭐 종이로 된 거는 누구라도 가질 수 있지만 이거는 내가 현장에 갔다는 증거물이고 내가 보는 시각에서 찍어서 올리니까 이건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 해서 하는데 이제 또 동영상을 해보니까 막 5분, 10분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요새 이제 제가 생각을 좀 달래가지고 15초짜리 쇼츠 180초로 갈아탔는데 15초는 갖다 대면 떼야 되잖아요. 금방 시간이 가니까. 근데 180초 3분은 어느 정도 담아내니까 분위기 전달할 수 있어서 올해 목표는 이를 줄이자. 동영상을 줄이자. 그래서 쇼츠로 많이 바꿔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119 요 행사도 쇼츠로 바로 올리셨었는데 사실 그 관장님께서 이제 김달진이 간다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 진짜 현장을 가시는 거다 보니까 사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오프닝을 되게 많이 다니고 또 전시를 하루에 되게 많이 보는 걸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떤 날 특정한 그날 아마 뭐 부산 비엔날레 같이 어떤 지방에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미술계가 뭐 9월, 8월 때 프리즈마 이 기간에서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선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짜야지 한 3개의 미술 프레스를 갈 수 있는 날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무리인데 해가지고 하나 제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관장님의 스토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스토리에서 관장님이 그 3개를 다 간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간접적으로. 부산이랑 뭐 서울시를 그 관장님이 또 모자를 또 이렇게 시그니처로 많이 형형색색의 모자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계속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스토리에서. 그래서 나는 이거 패스했던 동선인데 이거 어떻게 가셨지?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 있는 친구한테 저기 김달천 선생님 계시네? 저 방금 몇 시간 전까지 지방에 계셨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막 되게 막 복제설 돌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관장님께서 도대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게 또 궁금했습니다. 체력 관리는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일 좀 줄여라. 당신은 오래 살아야 된다. 미술계로 정확한 기록자인데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저는 그 아침 헬스를 가요. 그래서 진짜요? 지금도 여기 청운초등학교 6시 타임에 가죠. 그런 거를 하니까 제가 그나마 체력이 유지되는 것 같고요.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뭐 제 스타일이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뭐 지방을 간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 이렇게 뭐 그거를 빼놓는다 뭐 생각나면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굉장히 저는 자기에 대해서 제가 좀 철저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으면 빠진다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이제 그나마 그게 유지되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일종의 뭐 비결이죠. 정말 궁금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새벽 6시 헬스라고 하니까 약간 넘사처럼 느껴지긴 하네요. 혹시 시간이 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관장님 좀 젊은 미술인들에게 관장님께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뭐 인생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인생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 나름대로 그런 거가 있겠지만 저는 제가 사는 경험으로는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라. 그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저야 특별하게 정말 취미가 직업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좋아한다는 것이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저는 뭐 특강이라든지 대학생 뭐 이렇게 해서도 굉장히 많이 가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런 걸 하려면 미친놈 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래야 그쪽에 자기가 전문가가 되고 1인자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우공이산이라는 말을 저한테도 많이 하는데 소가 이렇게 산을 옮긴다 그런 건데 그런 것처럼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차근차근 해라.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는다. 저는 제가 뭐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잡지를 만들고 뭐를 하고 아카이브 협회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렇게 확산이 된 거지
목표 설정을 해서 거기에 막 돌진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제가 상권료는 차근차근 올라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젊은 뭐 화가라고 아까 젊은 해서 제가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도 뭐 12월 달에 경희대학교에 특강을 했고요. 저는 아카이브 주제로 가지고 해요. 동덕여대 크리에이터 학과에도 갔었고 여기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국가기록원 다음에 제일 큰 곳이죠. 이런 데 가서도 그런 아카이브에 대한 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그래도 미술이 많이 아까 뭐 문화산업으로 되고 막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거에서는 지금 사람들은 부족하다고 보지만 사실 옛날에 무슨 전시하는데 지원해주고 돈 주는 그런 게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많이 서포트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품이라는 것이 좋고 그러면 그게 좀 늦어질 뿐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화상 또 어떤 동료 작가 또 어떤 제3자 이렇게 해서 그게 발견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게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지만 그래서 정말 자기가 좋은 작품을 잘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어떤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해라.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뭐 K아트니 이런 거고 또 정부에서도 많은 지원 정책이 있어서 하다못해 전시 지원도 있고 뭐 원로 작가들은 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개인 미술관 만들어 보고 싶고 이건 저는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이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 자기 화집 하나 제대로 된 거 만들고 싶잖아요. 그런 거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 사업도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직접적인 전시 지원도 있고 뭐 화집을 내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거기서 이렇게 주는 사람이야 적지만 어쨌든 환경은 옛날보다 많이 변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잘 이용하고 또 잘 찾아서 놓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열심히 하고 좋은 작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예술가라는 건 숙명적으로 이 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생각한다면 저는 예술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면서 자기 예술가의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옆을 돌아보고 뭐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관장님께서 해주시니까 와닿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것에 여기 이 책의 앞에 수적 천석이라고 이제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는 그 수식어를 붙여주신 것 같은데 정말 그 이 사자성어에 꼭 맞는 한 길을 파주신 관장님 이야기를 좀 저희가 1시간 동안 진중하게 들어봤는데 혹시 이 토크를 좀 다 듣고 나서 관장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으시다면 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직접 관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어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몇 개를 홍보를 하자면요. 일단은 이 서울 아트 가이드는 뭐 사실 미술계에서 너무 유명하죠. 그러니까 갤러리나 이런 데 항상 올려져 있고 보고.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구독비가 정말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1년에 우편으로 받는 건 3만 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장님 1년 기준인 거죠? 네, 완전히 우표값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술인으로서 우리가 한번 구독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이제 저는 분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이 표방하는 것이 락키룸이요. 지금 락키룸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라이브러리 도서관, 우리 2층에 정확하게 미술 도서관이 있죠. 아카이브가 문서 기록 이거 보존하고 있죠. 또 뮤지엄 이것이 박물관 소장품. 그래서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사실 지난번 전시가 저기 시그니처 텍스트 동판에 있었지만 그런 1차적인 자료가 있고요. 이제 많지는 않죠. 지금 어떤 작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표방하는 거는 락키뷰이고 그 락키뷰 프로젝트를 2013년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일찍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아까 제가 이런 토크쇼 하면서 준비했는데 7년을 락키뷰 교육 프로젝트라는 걸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시절에 중단했는데 그 락키뷰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렇게 가는 거고 또 하나는
저도 이거를 빨리빨리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용자들한테 잘 해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는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김달진의 연구소 개인이 할 수 없는 이런 굉장한 중요한 거. 그래서 그 재원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아까 이런 것 때문에 건너뛰고 말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거 제가 시간이 어떨지 몰라요. 이건 굉장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데요. 이거 아까 문항에서도 빠졌는데 그래서 미술관 건립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면은 지금은 지방자치제 시대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미술관 건립을 하고 있고 준비 중이고 또 몇 년씩 걸리고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미술관 건립 경쟁시대 그 실상과 허상 이런 거 글을 써서 발표도 했고 저는 매번 이런 거를 신문에 체크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술관 건립 그리고 금년에 그 매일경제신문에서 그 올해 새로 만드는 꿈피도 뭐 박수보 뭐 미술관에서 그 끝번에 제 멘트를 땄었는데 이게 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정확한 그 미션 목표가 있어야 되고 소장품 뭐 국현이나 지방의 어떤 미술관 뭐 유명한 사람 작품사들 이런 건데 지역의 미술은 지역 미술사를 지방에서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서울중앙에서 지역 미술관까지 할 수가 없죠.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지방에서 생기는 미술관들이 그거에 대한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관장의 임기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 3년이고 보통 관장 임기가 2년이고 해석이 연장이 된다든지 그런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법적으로라든지 장단점은 있지만 관장의 임기가 좀 더 보장이 돼야 돼요. 2년이면은 와가지고 1년은 전임 관장이 해놓고 뒤치다꼬리 해야죠. 그 해놓은 계획. 그럼 자기 하려면 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사실 뭐 연장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우리가 뭐 부산이니 뭐 어디 할 필요도 없이 다 그 임기 못 채우고 끝나는 수지. 그래서 관장에 대한 임기를 절대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작품의 보존에 대한 문제.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내 작품 어찌하고 될까지. 이거 평소에 작품을 했어? 근데 말년에 이 작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잘 팔리고 뭐 이면 그런 거 그것도 아니지. 그렇다고 미술관도 미술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술관도 엄격한 심사와 이런 거 때문에 작품 기재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건 제 생각에는 이 지역 단위라든지 조금 공공수장고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좀 선별해서 이렇게 해서 그런 거에 좀 더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많이 얘기됐던 거 평론가의 원고료라든지 미술 예술 기획자들의 이런 보상 아니면 정량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네. 기획비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좀 제대로 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 관심은 없는 얘기지만 지금 한국미술협회가 지금 뭐 한 4년이 됐어요. 그 이사장 선거가 지금 뭐 비상대책위원회 제가 뭐 그것도 가지고 왔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단체이기도 한데 이게 지금 뭐 3, 4년이 지금 이사장 손실도 못하고 지금 이제 뭐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직선제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다고 봐요. 더군다나 지금 한국미술협회 위상 같은 것이 추락이 됐기 때문에 젊은 작가를 여기 회원을 가입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미술협회의 회원들은 조금은 미안한 표현이지만 아마추어적인 작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 들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한국미술협회가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관심조차도 안 두죠. 근데 또 미술협회라는 거 지금 미술인들의 전체적인 원이고 이런 것에서 출발했잖아요. 그래서 미술협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정 안 돼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하고도 이렇게 좀 관련된 얘기인데 이런 거를 아까 저기 선생님이 뭐 얘기도 했었었는데 이걸 저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재원이라는 게 뭐 우리 다 털어놓고 얘기해서 서울아트 가이드 재원이 뭐예요? 서울아트 가이드 광고 받아가지고 하는데 신문 잡지 세다니까 광고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저희 후원회가 있어요. 근데 후원회도 우리는 이게 시스템화가 안 됐기 때문에 김달진이 정말
쇼핑백 메고 인사동 돌아다니는 걸 봤어요. 그래서 뭐 평생을 한 번을 해주지만 연속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하기 어떤 분들은 아니 김관장 그런 것들 핸드폰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 이용자는 자기 이용자 입장만 생각을 하는 거. 그 지난한 그 프로세스 과정 같은 건 전혀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정책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아카이브를 지원해주는 한국 자체가 좀 적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는 기관에 조건을 붙여서 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아주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뭐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원료작가 디지털 아카이브 뭐 8천, 6천 줘가지고 1년에 서너 명 해주는데 그게 끝나고 나면 업데이트가 안 되잖아요. 그거 해놓고 그건 끝나고도 빠지는 거예요. 그럼 또 몇 년 후에 그거를 3천만 원 주고 한다. 또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디아트라는 그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정보 자료는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꺼내놓고 이래서는 혼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할 수 있는 곳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그 사람들의 논리는 이용량이 적다. 이런 논리를 펴놓은 거예요. 아니 요새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인터넷에서 찾아서 안 되니까 여기로 오는데 지금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대학생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저희는 여기 오는 거를 다 페이스북 보면 아는데 우리는 내방자를 찍고 그거를 뭐 방문료까지 받았어요. 이거 싱가포르 대학생이 왔으면 어떻게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만들었던 한국 전임미술사 그 책을 보고 왔다는 거야. 거기에 국문영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연극영화과 박사과정인데 중국 출신이에요. 찡지첸이 1월 8일 날 오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서 두 번을 여기 왔다 갔어요. 근데 이분이 관심 있는 건 이강수, 성능혁 이런 사람들의 이런 자료를 찾으러 가고 제가 이 학생한테 또 학생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영상 인터뷰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에서 사실 영상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것들이 항목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외면당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김달진 어떤 개인에 대한 문제, 김달진 이거 막 돈 되고 뭐 이렇게 막 잘 팔리고 비싼 그림 이런 것만 벌써 돈을 벌었겠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 우리가 후학들, 후시 사람들한테 온전히 남겨주는 이런 거라서 또 개별적으로도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뭐 정말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에 후원에 이런 거 참여도 해주시고요. 또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후원 기관이기 때문에 그거 기부금 영수증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개인, 한 박물관의 일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빈약한 이런 아카이브에 대한 심각한 문제니까 이런 데 또 이런 걸로 해서 제가 조금 더 호소라고 아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저희 방금 관장님께서 해주셨던 이야기는 나가는 그 테이블 위에 이제 이렇게 몇 가지 표지가 올려져 있어요. 저희 널미한 문화예술도 널미한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홍보처럼 이렇게 놓여 있는 곳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가시면서 좀 이렇게 오늘 이야기에 마음이 동했거나 혹은 이 어떤 자료에 대한 가치 이런 거에 좀 뜻을 동참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뭐 소액이라도 괜찮으니까 여기에 약간 멤버처럼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마지막으로 그 살아있는 전설과 우리 함께 사진을 찍으면 어떨까 싶어요.